예, 반갑습니다. 고태봉입니다. 일단 제가 제일 마지막인 거 보니까 제일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제일 좀 이렇게 몰라도 되는 분야겠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마 1세션하고 2세션에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사이버, 즉 AI하고 IoT, 서비스 이런 거에 해당된다는 소프트웨어, 약간 피지컬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람의 근력, 사람이 뭔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들 대신 해주는 영역일 텐데요. 그게 저희가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은 2시간이 돼도 모자라는데 이걸 이제 20분 만에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코비드-19는 결국은 바이러스를 왕따를 시켜라 라는 특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개체인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경제 활동들이 위축되어 있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막간에 있는 것들 다 생략하고 이제 결론만 딱 내린 건데요. 코비드-19 때문에 저희가 겪었던 건 뭐냐면, 바이러스 매개체와 사람이 일단 물리적 접촉 금지해라. 그리고 오프라인만 가졌던 업체들이 한계를 느꼈어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살죠. 특히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 이상이 돼 있는 대도시인데요. 대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에 대한 반성들, 특히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들도 반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GSC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의 문제들, 특히 2, 3차 밴더들이 비용 때문에 중국으로 다 몰리다 보니 중국 우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장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생산 서비스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인터벌이 필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코봇, 협동 로봇이라는 게 들어가는 계기가 또 됐습니다.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휴가를 가다 보니까 비자 발급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정부 시스템이 전자정부가 잘 되어 있지만 사실 많은 나라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코어 테크놀로지로 불렀던, 저 어딜 가도 다 이 얘기죠. AI, 5G, 특히 여러분은 디지털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이에요. 디지털 디바이스가 이번에 여러분 아마 아드님이나 따님이 아빠 나 온라인 교육해야 돼, 이거 여러분도 재택근무를 해야 되죠. 하나 갖고 싸우는. 그래서 디바이스도 이번에 사실 좀 한물 간 디바이스지만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플랫폼, 야, 회사에 재택근무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뭘로 해야 돼?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게 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떠오르는 게 뭐였냐 도대체. 그때 이 플랫폼이었고요. 특히 로봇은 사람은 만나면 안 된대. 지금도 한진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로봇, 이번에 미국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그 다음에 풀필먼트 센터의 키바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특히 AMR이라든지 AGV 같은 스마트 물류도 필요했었고요. 특히 전자정부라든지 구현되려면 사이버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이런 빅데이터들이 해서 결국은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우측에 쭉 열고 있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주식시장에서는요, 선반영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코비드-19 전보다 오히려 이쪽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갔던.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보려는 건 뭐냐면 무인 이동체입니다. 사실은 이동,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 그러면 패신저 하고요, 로지스틱스가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빌리티는 대부분 다 사람의 승객 이동을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이 주제인 사실 로지스틱스는 좀 별도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업체도 승용 사업부가 있고 상용 사업부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만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역사와 전통의 헐츠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공항에 딱 가보시면 헐츠가 늘 있었죠. 근데 헐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 사실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얘기입니다. 우버가 쭉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골로 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택시. 이걸 막겠다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잡아도 이 택시 기사분들이 화가 많이 나셨죠. 또 하나가 렌탈입니다. 자, 근데 한국은 지금 우버 같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아직까지 한국은 잘 버티고 있지만 미국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굉장히 젊은 렌트카 회사인데 치고 올라오면서 헐츠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소비자 만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비자가 헐츠를 안 좋아했냐? 작년 JD 파워에서 1등했습니다. 가장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 투로는 모든 서비스를 다 집대성한 애입니다. 그래서 투로는 약간 이제 예외로 하고 다운로드 순위도 계속 1등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 사실 우버도 승객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왜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번에는 이츠가 살렸습니다. 여러분 음식 푸드딜리버리라는 게 있는데요. 푸드딜리버리도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었죠. 우버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힘듭니다. 힘든데 하여튼 우버 하고 있고요. 아까 배민, 그다음 쿠팡도 합니다. 각각 세 개가 다른 플랫폼입니다. 근데 푸드딜리버리라는 하나의 서비스에 매달린 거죠. 셋 다. 어떤 플랫폼이 이기는지 보자 이겁니다. 지금 사실은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플랫폼이 사실 라이프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계속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치열한 분야에서 경쟁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우버 에어입니다. 우버 에어는 앞으로 우버의 밸류를 상당히 잡아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잡아도 씨앗 중에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씨앗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프라이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동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커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그룹,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그룹입니다. 사실 우버 ATC로 시작했죠. 우버가 생긴 다음 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자율주행 교수 40명을 영입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고요.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ATC가 ATG로 승격이 된 거고요. 이 ATG가 만약에 자율주행을 완성한다면 사실 자율주행 기반의 부분이 될 거고요. 지금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약 77%는 드라이버한테 갑니다. 돈이. 그리고 23%만 우버가 테이크합니다. 그래서 넷 레비뉴, 매출액은 23%만 카운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100%가 얘들은 매출 인식이 될 겁니다. 매출액이 4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결국은 자율주행은 우버의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코비드 19 딱 터졌는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애들이 누구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들입니다. 사실은 자율주행 측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애들 있죠. 왜냐, 시속 35에서 40km 정도 달리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거리에 우측으로 딱 붙어요. 그리고 얘들은 사람 회피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 회피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 뉴로 AI라든지 특히 이제 아마존 스카웃이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죠.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고요. 여러분 아마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야구르트 아주머님들이 운전하시죠. 그 아주머님 대신 AI하고 센서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성격이 여러분 야구르트 배달이 왔는데 경비실 내려와서 찾아가세요 하면 여러분 내려가시겠어요? 아마 끊을걸요? 끊는단 말이죠. 안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이 휠 타입 로봇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렉 타입 로봇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미니 같은 로봇이 처음에 3억이었어요. 3억. 근데 9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보시면 DHL이라든지 페덱스라든지 익숙한 애들이 보이죠? 얘들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계속 하드웨어를 더듬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가장 잘하나.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란 난제를 제일 먼저 극복하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가장 사랑을 받을 겁니다. 자, 뭐 자꾸 이제 산으로 가죠. 여러분 짚라인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좀 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도 미국에서는 뉴욕시티 같은 데는 9.11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야, 제발 우리나라 위에서 우리 상공에서 좀 이렇게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르완다 하고요. 그 아프리카 쪽에서 코비드 19의 킷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의료용품들. 얘는 좀 재미있어요. 이 고정익인데요. 발사대가 있습니다. 발사대에서 푹 하고 날리면 하늘 쫙 날라요. 그리고 나서 약을 이렇게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얘가 지금 일단 미국에서 가장 지금 보면 이제 확장이 좀 될 녀석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윙이란 겁니다. 보시면 DEP 분산전기 추진을 해가지고요. 다양한 모터를 가지고 페이로드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중국은 징둥닷컴이라는 애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론 택배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이번에 밝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로드맵이 나와서요. 17년부터 22년까지가 실증 기간, 23년부터는 하늘에 띄울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래서 드론 택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기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앞뒤가 뭐가 안 맞는 게 전부 다 제가 봐도 도중에 스킵하고 가서 앞뒤가 안 맞아 이해하십시오. 자동차는 케이스라고도 얘기하고 메카라고도 얘기합니다. 커넥티비티,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쉐어드, 네, 일렉트리피케이션. 이 케이스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테슬라만 놓고 보시죠. 테슬라가 OTA, 오버디어로 맨날 소프트웨어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그건 커넥티비티가 됐겠죠, 그죠? 일신 우일신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죠. 매일 차가 새 차가 돼요. 그게 바로 이 커넥티비티고요.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는 되게 유치한 수준이고요. 자동차의 OS 자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커넥티비티입니다. 오토노머스, 인지 판단 제어의 3단 프로세스가 완성되면요, 이 오토노머스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이, 자율주행에 대한 알고리즘을 다 포함하는데요. 이게 되면 온 세상이 다 바뀝니다. 왜냐? 인지 어렵죠. 판단 여러분 머리입니다. 제어 여러분의 근육입니다. 이게 다 된다는 얘기는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잡아도 뭐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고, 시속 300km 달리는 자동차가 가능하다면요, 시속 40km짜리 아까 그런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쉐어드, 이 부분이 사실 플랫폼과 연관됩니다. 사실은 이 거창한 하드웨어들이 다 승리를 거둘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근데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버가 등장하고 나서 모든 돈을 여기서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호 소장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현대자동차나 저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하고 만나주시죠. 나중에 안 만나주실지도 몰라요. 이 쉐어드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 5년 동안 한국의 플랫폼을 육성해야 된다고 정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다로 저의 모든 꿈은 다 산산이 조각나고 이제 살아남은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친하게 계속 지내는 걸로. 그래서 일렉트리피케이션, 이게 사실 지금 테슬라입니다. 1000슬라인 줄 알았더니 1200슬라가 됐죠, 그죠? 어제 1200을 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온다. 근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자동차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엔진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이 모든 혈관 같은 게 와이어링 하네스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GS 문제가 생겼죠. 자, 근데 이거를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2.4조를 들여서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았어요. 뭐냐? 자율주행 끝내주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요 복잡한 디바이스들 수백 개가 넘는 ECU를 딱 8개의 콘솔로 만들겠다 해놓고 나서 모든 와이어링 하네스를 딱 기성형되어 있는 결국 플랫폼을 딱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요게 스티커가 같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스티커처럼 이걸 배터리 플랫폼에 턱 붙이면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부터 SVA, 스마트 베이클 아키텍처라는 플랫폼으로 OTA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미 2012년부터 테슬라는 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업체는요, 몇백 개가 넘는 업체들이 전부 ECU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 따로예요. 어떤 놈은 리눅스, 어떤 놈은 윈도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냥 테슬라는 CPU 딱 중앙에 두고요, OTA 하게 되면 바로 하드웨어를 다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하여튼 모든 자동차 업체가 꿈꾸고 있는 게 자율주행은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자율주행인데요. 이게 작년도입니다. 이게 10만 마일, 아니죠. 그 10 밀리언이죠. 10 밀리언 마일을 달린 게 구글 웨이모였고요. 그 1 빌리언 마일을 달린 게 사실 테슬라였기 때문에 이미 100배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에. 근데 모델 3가 그 이후 아주 많이 팔렸기 때문에 지금 이건 한 200배 이상 차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압승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고를 만든 게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가 이 프로세스 1, 2, 3, 4 과정을 겪어서 야, 자율주행도 우리가 끝내줄게 했기 때문에 아까 여성 보여주셨지만 나비간티 같은 데서는 1등으로 매기고 있는 거예요. 구글 웨이모가 최고예요 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이 무식한 테슬라는 레벨 2 단계에다가 이걸 갖다 박아놨어요. 이게 FSD, Full Self Driving 칩입니다. 지금 오스틴 삼성전자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칩을. 그리고 NPU 2개도 테슬라가 엔비디아하고 싸웠죠. 젠슨왕, 너 이렇게 비싸게 팔아먹으면 나 안 사. 그럼 말아 임마. 우리 저 블록체인 때문에 인기 많아. 그랬더니 그럼 내가 직접 만든다 하더니 직접 만들어 버렸어. 미친놈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NPU라는 게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입니다. 뉴럴모픽 반도체를 직접 찍어냈어요 애들이. 그런데 삼성 네가 만들어 이거 해서 이걸 딱 찍어냈습니다. 오래된 차들도 FS 칩으로 바꾸기만 하면 OTA가 돼요. 아주 신선한 차가 돼버렸어요. 8년 전에 판 차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제가 처음에 동경모터쇼 가서 미쓰비시 아이미브라는 녀석이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해놓고 와이퍼를 작동하면 배터리 20% 달아요. 에어컨 50 틀면 50% 없어집니다 했을 때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거 왜 팔지 이걸? 닛산 리프가 조금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GM 볼트가 나오더니 갑자기 외계인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테슬라는 진짜 외계인입니다. 얘가 안 나왔으면 퓨얼셀 드라이브 FCV가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이 수소. 근데 이 녀석이 나오면서 망했어요. 이 수소 진영이. 그리고 지금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로 망했다라고 나왔던 패러다이 퓨처가 바로 이 VPA라는 플랫폼을 갖고 나옵니다. 사실 여기 핵심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겁니다. 사실 얘보다 얘가 더 뛰어난 모델이에요 사실은.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중국 자본을 만났는데 결국 끝까지 케어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게 폭스바겐 MEB 플랫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기존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졌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모빌리티 플러스 로지스틱스의 핵심입니다. 얇아졌어요. 현대자동차도 내년에 eGMP라는 녀석을 내놓습니다. 배터리 전용 플랫폼입니다. 전기차 전용. 납작합니다. 여기 아까 SVA라는 자율주행 스티커를 딱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만 가지고도 자율주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차가 바뀌느냐? 젤 타입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밑에 깔고요. 이 배터리를 깔고요. 이 휠에다가 구동, 제동, 완충, 조향 네 가지 자동차의 속성을 다 때려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 스페이스가 남죠. 그리고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조종석, 칵핏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만 덜렁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1톤 트럭에 해당되는 카고를 얹어버리면 화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집어넣게 되면 한 사람 8명 때려 넣을 수 있습니다. 한 8명 타면 우버 풀 같으면 n분의 1이죠. 8분의 1입니다. 요금이. 그래서 대중교통 수단보다 빠진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이게 네이버 랩스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대표님한테 사람은 안 타네요 그랬더니 현대차한테 혼날까 봐 네이버 랩스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는데 제가 좀 오버할게요. 자, 니콜라 테슬라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이름을 갖고 싸웠으면 테슬라는 얘가 갖고 가고 니콜라는 얘가 갖고 왔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거는 승용차서부터 라이트 트럭, 픽업 트럭이라든지 SUV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얘는 니콜라는 헤비 트럭입니다. 이거는 육상 운송을 담당하는 미국 내 육상 운송이 상당히 제가 봐도 빈번합니다. 얘를 퓨얼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퓨얼셀은 발전기입니다. 모터를 돌리고 배터리를 가는 건 똑같은데요. 발전기가 붙어 있냐 아니면 외부 충전을 가지고 의존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퓨얼셀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까지 한계가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이 두 녀석이 얘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30-40조 될 것 같고요. 지금 엑슨모빌 제쳤고요. 그 다음에 도요타 제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슬라가 자동차의 짱이 됐어요. 근데 꼴랑 올해 2분기 때 9만 대 생산했다고 주가 어제 9%인가 뭐 10%인가 올렸거든요. 자, 9만 대 곱하기 4 해보세요. 4, 9, 36만 대 만든다는 얘기죠.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울산 1공장 하나에서 만들기 3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940만 대 캐파를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시가총액이 20조밖에 안 되는데 얘는 36만 대 이제 막 만드는데 240조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는 한 대도 안 만드는데 30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참 허무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연기관을 구조조정을 해서 결국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회사와 아무것도 없이 제가 봐도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요 단순히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숨어져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이게 섹시입니다. 섹시. 근데 너무 원색적이니까 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2를. 그래서 3입니다. 섹시에다가 로드스터, 그다음 사이버 트럭. 얘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제가 장난감을 갖고 왔는데요. 도색 안 합니다. 얘. 자, 요 라인업이 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처음 공장 지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차이나 공장은 65% 정도의 캐펙스가 쌉니다. 10년 정액감가 생각한다 그러면
DA 감가상각비가 65%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 처음에는 1,200불 하던 녀석이 133불까지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번에 발표했죠. CATL하고 이번에 테라팩토리를 돌리게 되면 킬로와트당 80불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의 프라이스 패러티 가격 동급은 킬로와트당 100불입니다. 100불이 되는 순간 내연기관차보다 싸집니다. 전기차가. 근데 80불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현대차보다 싸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 뭐 재미없죠. 테슬라가 왜 주가가 올랐냐 한번 보시죠. 자, 신라나노라는 회사가 결국은 음극재를요, 그래파이트,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얘하고 얘 맥스웰이라는 회사 두 개를 짬뽕을 딱 하게 되면요, 지금 제일 비싼 게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포션을 확 낮춰버리고 금액을 확 낮출 수 있대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 테라팩토리는 지금 기가팩토리의 30배 규모입니다. 다 찍어낼 경우에는 1,400만 대 가까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자동차가 1년 동안 판매되는 게 9천만 대. 얘가 1,400만 대를 찍어내면 세계 1위입니다. 자, 거기다가 얘 보세요. 이게 재질이 뭘까요? 재질. 이거 딱 보세요. 재질이 뭘까요? 재질. 스테인레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껍고 무겁고 안 굽혀져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못생긴 겁니다. 자, 근데 얘 특징은 뭐냐? 해머를 아무리 내리 찍어도요, 찌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되면 한 20년 타도 아마 이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테라팩토리에서 만든다는 배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속성이냐? 100만 마일을 달려도 닳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마일 곱하기 1.6 해보십시오. 160만 킬로미터. 여러분 자동차 16만 킬로미터 탈 자신 있습니까? 160만이에요. 우리가 10년 타서 막 쓸게 되면 16만 정도 달렸거든요, 차가. 얘는 160만 킬로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차 팔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실전 응용해 보자고요. 이거 차 팔겠다는 행위입니까, 이게?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구독입니다. 앞으로 OTA 할 때마다 돈을 받겠대요. 즉 여러분 윈도우 97서부터 올라와서 지금까지 올라오셨죠?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내시죠? OTA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돈을 받겠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슈퍼차저, 전기 충전해 주는 거 공짜였지? 이제부터 돈 내.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우버 얘기를 드렸지만 우버를 잡아먹겠다는 겁니다. 지금 올 연말로 원래 약속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야, 올 연말에 OTA, 오버 디 에어로 어느 순간 니네 자동차가 영혼을 얻게 된다. 그 영혼을 얻는 순간 갑자기 숨을 훔쳐요, 차가. 그리고 니네 차 안에 있는 룸밀러 밑에 있는 자그만 카메라 봤지? 그거 눈 뜬다 이제. 근데 그게 아마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이 좀 힘들 것 같은 게 각국 레귤레이션 때문에 그런데요, 되는 순간 로봇택시로 변해요. 자, 로봇택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을 하십니다. 9시에 딱 출근했어요. 그리고 테슬라 네트워크 스위치를 뿅 눌러요. 그럼 얘는 이제 주인을 떠나서, 주인의 품을 떠나서 손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까지 어디로 와 하게 되면은 퇴근 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번 돈은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그 중에 25에서 30%가 테슬라 네트워크로 입금됩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테슬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버가, 아까 꿈꿨던 우버 ATG가 빠를 거냐, 테슬라가 빠를 거냐의 싸움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구글 웨이모를 설명드릴 때 자율주행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압도적 우위입니다, 테슬라가. 그러니까 얘가 야, 빅데이터 다 모았고 쉽게 말하면 이 패턴화가 다 끝났다 하는 순간서부터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비즈니스다. 근데 금액도 지금 우버가 마일당 2.5달러입니다. 얘는 0.18, 18센트 든대요, 비용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입니다, 이게 코스트니까. 0.18불이 원가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과금을 하겠는데 당연히 얘들보다 훨씬 싸게 매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얘들이 포커싱한 게 뭐냐면 한 11년 운전하게 되면 이 정도 돈 번대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오토파일럿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많이 얻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일 패턴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만약에 먼저 열리면 카카오 모빌리티보다도 얘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 코리아가. 정부가 잘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저 이 허무맹랑한 녀석 할 텐데 이게 지금 사실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페이스X라는 놈이 이상한 짓을 하죠, 그죠? 이게 뭐냐?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우주 인터넷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어도 위성을 벗어서 모든 지구를 4,400개 위성을 쏴서 전 지구를 다 인터넷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이거 미친 소리 같죠, 그죠?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야 시간 없다. 이 위성 한 방에 40개씩 엮어가지고 한 방에 뿌려버리자. 그래서 얘는 그럼 지금까지 위성 쏘는데 뭐가 제일 비쌌어? 로켓을 다 버려야 돼. 로켓 회수하면 되지. 그럼 원가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로켓이 쏴지고 나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나사 비행기를 하나 놨더냐? 이 나사가 무인기입니다. 이게 무인기를 위성으로 잡아서 운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번 에어 모빌리티 UAM 사업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 UAM은 UT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UAV라는 무인기를 컨트롤하려면요, 지상 관제소와 위성하고 두 개가 리던던시가 맞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압도적으로 제가 봐도 성능이 좋은 게 얘입니다. 우주 인터넷. 그래서 UAM이 나올 때 테슬라가 유리한 겁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UAM 없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앨런 머스크가. 근데 며칠 전에 트위터에 관심 있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테슬라 볼까요? 지하에는 보링 컴퍼니. 바닥 뚫어서 제가 봐도 테슬라 쭉 엘리베이터 내린 다음에 슝 쏴줘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럼 다른 차보다 더 빨리 와 있다. 이게 보링 컴퍼니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1000km 달리는 지하철 슉 하고 날아요. 1000km입니다 시속. 그 다음 지상세계 테슬라 네트워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영공인, 공역인 이 UAM 쪽은 좀 비어 있고요. 그 다음 우주 얘는 먹었죠, 그죠? 그럼 UAM만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 쭉 봤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테슬라다고요. 자,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지금 보시면 좀 많이 늦었네요. 이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만약에 된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3.0 이것들이 다 된다면 건설 중장비 당연히 돼 있죠. 훨씬 더 천천히 돼. 농기계 자동됩니다. UAM 됩니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로봇 껌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기술이 다 되게 되면 전부 다 확산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저희 이재호 소장님이 주신, 자 이게 수요 공급 차이죠. 자, 수요가 이때는 많을 때, 일단 공급이 많을 때, 수요가 많을 때입니다. 자, 한국만 3개예요. 봉이. 출근, 퇴근. 이거 뭐예요, 이거? 술. 응? 이때 다 호출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자, 이런 서비스가 24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 자율주행이 움직인다면, 야, 출근 시간에 사람, 퇴근 시간에도 사람, 술 먹고도 사람. 근데 그 중간중간은 다 로지스틱스 아니겠냐? 그러면 이 서비스가 된다면 24시간 풀로 얘를 돌려야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자동차 형태가 인터체인저블 팟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K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주유소에서 매니플레이터 갖고 있다가 바꿔줄게 이거. 그런 비즈니스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고요. 왜 포드도 망해가고 있는 애들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다이내믹 밴, 자율주행 밴입니다. 여기다가 로봇을 넣어놓고 충전하고 있다가 얘가 라스트마일 딜리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애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1이라는 로봇입니다. 이족 보행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로봇입니다. 왜 얘들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도요다가 지금 동경모터쇼는 자기들 자국 쇼인데 왜 이런 걸 내놓겠습니까?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자, 그리고 자, 죽스를 이번에 아마존이 인수했죠? 자, 리비안이라는 플랫폼은 뭐냐? 얘는 제로백에 3.1초 정도 걸리는 트럭입니다. 전기 트럭입니다. 얘한테 7,500억 투자했죠. 자율주행에 지금 아까 9등 했죠. 내비간트에 보면 9등에 있습니다, 이 죽스가. 요거 합쳐서 아마존이 11만 대, 초도 물량은 내가 아도 찍을게, 다 샀게 내가 했던 게 얘들입니다. 자, 이렇게 인터체인저 팟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UAM은 사실 앞으로 이 부분은 활발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먼저 로드맵을 주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겁니다. 한국은 17년부터 22년까지 K드론 실증 사업. 그 다음에 UAM 준비기 23부터 24년 이때가 택배가 날아갈 겁니다, 위에서. 그 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가 일부 노선 사람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30년 노선이 확대됩니다. 이때까지는 다 파일럿 베이스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돼요. 근데 2035년부터는 무인 비행입니다. 여기에 쭉 적어놨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 가장 도심 한복판에
건물 옥상을 다 이용하게 됩니다. 이게 버티포트입니다. 한국의 헬리포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인데요. 보셔도 굉장히 하늘이 보면 다 무슨 녹색이 돼서 자연 같죠, 그죠? 다 이 옥상입니다. 이 헬리포트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살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기술이 다 어느 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이 기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그마치 260개 업체가 뛰어들었어요. 그 중에 현대자동차가 하나고요. 그다음 한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오버에어라는 회사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업체 2개 들어갔고요. 260개 업체가 갑자기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AM 시장은 지금 모건 스탠리가 예측한 2040년도에 1.5 트릴리언 달러, 한 1,700조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면 전 세계 10대 산업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이용하니? 첫 번째 패신저, 두 번째 로지스틱스, 물류입니다. 자, 그래서 이 GS 칼텍스도 최근에 굉장히 겁이 난 게 뭐냐면 전기를 다 이용하면 우리 기름 누가 사니? 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실증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윙콥터라는 독일의 굉장히 잘 만든 기체입니다. DHL하고 UPS가 둘 다 씁니다. UPS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현대자동차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뛰어든 겁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 쪽에 파워, 이게 지금 나사하고 우버 에어가 지금 만든 거를 위탁 생산하는 겁니다. 그다음 S 허브, 그다음 S 링크. 여기는 퍼포스 빌트 비클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동산 개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산이죠. 이 가동산은 동산이 움직이는 개념이 가동산입니다. 이건 일본의 이팔레트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요. 얘들한테는 예를 들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한국엔 옛날부터 되게 좋은 PBV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란 장수. 계란이 왔어요가 사실 이거의 원조입니다. 왜냐하면 계란차가 이동하는 거예요. 계란을 살 수 없는 지역까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BV가 될 거다. 이게 현대자동차의 생각이고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요타도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들은 뭐냐면 DEP라고 해서 분산전기 추진을 나사하고 같이 했던 애들입니다. 가장 실력이 있는 애들하고 손잡았습니다. 도요타가. 왜 도요타가 이런 데까지 뛰어들어야 되느냐? 이거는 자동차의 대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우븐시티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우븐시티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구현해 보겠다. 지하에는 결국은 로봇이 배송을 합니다. 지하에서는. 그 지상에서는 자율주행차만 다닙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초 기술들을 전부 다 실현해 보겠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리비안이라는 트럭, 아까 얘기했던 플랫폼이죠. 그 다음에 스카우트 로봇 인수했죠. 키바,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드론은 2013년도 이미 다 완성해놨죠. 7년 동안 FAA 미국 항공청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 열어라. 당연히 매니플레이터라든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피킹 챌린지 전부 다 아마존이 열었죠. 제일 힘든 작업이 뭐냐면 물건을 들어서 박스에 넣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게 피킹 챌린지, 이 그리퍼를 어떻게 제일 잘 만드냐를 가지고 챌린지를 열었던 것도 역시 아마존입니다. 로봇 쪽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오펑이라는 자동차 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물류 회사들이 자동차에 자꾸 찝쩍거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로지스틱스하고 그 다음에 패신저가 들어가는 모빌리티는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서 먼저 들어갈 거냐? 여러분 테슬라가 돈 많을까요? 아마존이 돈 많을까요? 네? 아마존이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하지만 아마존에 비하면 또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라이프 플랫폼 얘기하면서 누가 이 플랫폼의 왕이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물류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요. 이건 기술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 업체들은 결국 어디 손을 들어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시간을 많이 어겨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우리 하드웨어에서 봐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또 역시 테슬라라는 녀석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너무 가속화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업체들이 다 지금 반쯤 넋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코비드 19과 더불어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재다.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